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은 4단어 맞춤형 화장품법의 이해 부분 중에 6번째 혼합 및 소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2단원에서 살펴봤던 내용, 그리고 1단원에서 살펴봤던 내용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볍게 내용을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원료의 특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희 2단원에서 여러 가지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들을 배우셨었죠. 그 원료들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시죠. 먼저 수성 원료가 있었어요. 이 수성 원료는 물에 녹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료로서 종류로는 정제수, 알코올, 보습제 등이 이 수성 원료에 해당이 됐었죠. 수성 원료와 다르게 기름으로 된 유성 원료도 있었는데요. 물에 녹지 않는 특성, 그리고 기름에 녹는 성분이 바로 이 유성 원료였어요. 그래서 피부 수분 증발 억제나 화장품의 흡수력에 도움을 주는 원료였고, 유지, 왁스, 탄화수소,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테, 실리콘 오일 등으로 종류가 나뉘었었죠. 이 해당 유지나 왁스 이러한 해당 원료의 더 자세한 세부한 점은 저희가 2단원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엔 넘어갈게요. 다음은 계면활성제입니다. 이 수성 원료과 그리고 유성 원료, 물과 기름이 혼합되도록 하는데 사용되는 원료가 계면활성제였어요. 계면에 흡착해서 계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계면의 자유에너지를 낮추어서 서로 잘 섞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면활성제의 종류로는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계면활성제가 있었고요. 저희 2단원에서는 또 따로 천연 계면활성제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다음은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폴리머라고도 부르는데요. 먼저 고분자 화합물의 점증제로 사용되는 원료는 점도 조절과 사용감을 높이는 데 사용을 했었고요. 천연, 그리고 반합성, 합성 고분자로 나뉘었고 무기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막 형성제, 밀폐제였는데요. 고분자 필름막을 화장품에 이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수분 증발 억제, 광택 및 갈라짐 방지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피부에 바르고 말려서 사용하는 팩이나 이런 걸 만드는데 이 피막 형성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또 종류로는 폴리비닐 알코올, 고분자 실리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색소도 우리 살펴봤었어요. 색상을 부여하는 물질로 안료와 염료로 나뉘었는데요. 안료는 물이나 오일에 녹지 않는 것으로 흙탕물을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쉽다고 했었어요. 안료는 가루가 물에 이렇게 녹아들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형식이 안료였고요. 염료는 물 또는 오일에 녹는 것으로 소금물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었어요. 종류로는 타르색소, 무기안료, 천연색소 등이 있었죠. 다음은 향료,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어요. 향료. 이 중에 알레르기 유발 25종은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 시 해당 성분을 명칭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알레르기 유발 25종도 꼭 기억해 주라고 저희가 강의에서 매번 강조를 했었죠. 다음은 보존제입니다. 미생물의 성장의 억제를 또는 감소를 시켜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산화방지제, 유지의 산화를 방지하고 화장품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원료였습니다. 다음은 금속이온 봉쇄제인데요. 금속이온으로 인한 산화 촉진, 변색, 변취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였어요.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요. 제형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저희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제형이 있었어요. 찰랑찰랑거리는 이런 액체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크림제나 로션제, 다양한 제형으로 나뉘는데요. 그 제형들을 살펴볼 거예요. 먼저 로션제입니다.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해서 점액상으로 만든 걸 로션제라고 해요. 그리고 액제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을 액제라고 합니다. 다음 크림제는요, 로션제와 뭐가 다른지 살펴보시죠. 유화제 등을 넣어서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해서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을 크림제라고 합니다. 로션제는 점액상으로 만든 거라면 크림제는 반고형 상태로 만든 걸 크림제라고 해요. 다음은 침정 마스크제입니다. 방금 살펴봤던 액제, 로션제, 크림제, 그리고 겔제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적시켜서 만든 것을 침정 마스크제라고 해요. 그 다음은 겔제는요,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을 겔제라고 합니다. 다음 에어로졸제는요,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해서 안개 모양, 포말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을 에어로졸제라고 하고요. 마지막 분말제예요.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밀입상으로 만든 것을 분말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7가지 제형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액제, 로션제, 크림제, 침정 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 각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하시면서 이 7가지를 꼭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화장품을 혼합할 때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에요. 먼저 원료 투입 순서입니다. 이 원료 투입 순서도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원료 투입 순서가 달라지면 용해 상태 불량이나 침전, 부유물들이 발생하게 되고 제품의 물성 및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원료 투입 순서를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용화 공정인데요. 제조 온도가 설정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HLB가 바뀌면서 운점 이상의 온도에서 가용화가 깨져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HLB가 뭐였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2단원 계면활성제 공부하면서 나왔던 단어인데요. HLB는 계면활성제의 친수성과 친유성 비율을 수치화한 상대적 세기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공부하실 때 HLB가 높을수록 친수성, HLB 값이 낮을수록 친유성이라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제조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게 되면 이 HLB가 바뀌게 되면서 계면활성제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수성 원료와 유성 원료를 잘 섞어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섞이지 못하게 되는, 가용화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용화 공정 역시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화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유화 공정 역시 HLB가 관련이 되는데요. 제조 온도가 설정된 온도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이 HLB가 바뀌면서 전상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상이 서로 바뀌어서 유화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회전 속도도 이 제형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믹서의 회전 속도가 느리다면 원료 용해 시간이 길어지고 폴리머 분산 시 덩어리가 생겨서 필터를 막아서 이송을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화 입자가 커지면서 외관 성상 또는 점도가 달라지거나 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회전 속도 역시 주의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다음은 진공세기입니다. 유화 제품 제조 시에 미세한 기포가 발생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품의 점도, 비중, 안정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원료 및 내용물의 유효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희 1단원에서 화장품의 4대 품질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유효성이 있었어요. 유효성에 증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효력시험 자료입니다. 심사 대상 효능을 뒷받침하는 성분의 효력에 대한 비임상시험 자료입니다. 비임상시험 자료로서 효과 발현에 작용 기전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래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당해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가 이 효력시험 자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효력시험 자료로서 개발국 정부가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것 또는 이를 증명한 자료 역시 효력시험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과학 논문 인용 색인이 등재된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자료 역시 효력시험 자료에 해당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효력시험 자료로 인증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인체적용시험 자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인체적용시험 시험에 대해서는 저희 55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셨어요. 비교적 최근에 배우신 내용인데 내용은 55강을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체 적용 시험 자료는 사람에게 적용 시 효능, 효과 등 기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방금 살펴봤던 효력 시험 자료 중에 1번, 2번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시험한 것으로 당해 기관의 장이 발급한 자료이거나 또는 당해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국 정부에 제출되어 평가된 모든 효력시험 자료로서 개발국 정부가 제출받았거나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것 또는 이를 증명한 자료에 해당해야 돼요. 이 두 가지에 해당될 경우 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적용시험 실시 기준 및 자료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 준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랩쌤과 함께 55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55강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효력시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모 효력시험 자료가 있습니다. 연모 효력시험 자료는 인체 모발을 대상으로 효능, 효과에서 표시한 색상을 입증한 자료예요. 모발의 색상을 변화, 탈염, 탈색이 포함되는데요. 변화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은 심사 시 연모 효력시험 자료만 제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자료 내용입니다. 품질 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시험 항목과 각 시험 항목에 대한 시험 방법의 밸리데이션 기준치 설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예요. 이 경우 시험 방법은 공정서, 국제 표준화 기준 등의 공인된 방법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보셨듯이 저희 1단원, 2단원 그리고 저번 내용에서 배웠던 4단원의 앞부분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다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부분에서 잘 하셨으면 뒷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셨다면 뒷부분에서 또 외워야 하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공부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서 익숙해지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